안녕하세요. 11차 수업이고요. 오늘은 제 11장 Police Discretion 재량이죠. 경찰 재량에 대해서 공부하겠고요. 오늘부터는 지난 시간과 달리 구판을 기본으로 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1장은 그 이후의 장들과 함께 교과서 제4부에 속하고요. Issues in Policing, 경찰 활동의 이슈라는 주제로 4개의 장이 있습니다. 오늘 배울 경찰 재량 외에 12장 정당성과 지역사회 관계가 있고요. 13장 경찰 부패, 14장 경찰의 책임, accountability죠. 4개의 장은 다 같이 특정 이슈가 되겠습니다. 우리 경찰 활동에서 이슈를 다루는 거고요. 요 4개의 이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은 3가지에 대해서 배웠죠. CP, Community Policing이었고요. 두 번째가 POP, Problem Oriented Policing, 그리고 세 번째가 ZP, Zero Tolerance Policing이었습니다. 특히 이 3가지 어떤 혁신 경찰 활동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우리가 이러한 경찰 활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추동력이 뭐냐라는 거 4가지였죠. 그 4가지 기억나십니까? 경찰과 지역사회 관계가 위기를 맞이했다는 거, 그리고 캔자스시 예방순찰 실험처럼 어떤 전통적인 경찰 관리에 대한 가정들이 허물어졌다는 거죠. 예를 들면 더 많은 순찰 인력을 배치해도 범죄가 떨어지지 않더라. 혹은 반대로 순찰력을 감소시켜도 그 범죄가 올라가지 않더라 하는 어떤 전통적인 가정에 대한 어떤 붕괴라고 할까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또한 세 번째로는 전통적인 뭐랄까요? 법 집행의 역할, 범죄 중심의 법 집행 역할보다는 질서 유지라든지 서비스 제공이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더라. 그러면서 경찰의 어떤 역할이 매우 복잡하더라 하는 점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시민의 역할이 중시되더라는 겁니다. 시민이 범죄 예방에 있어서 또 공동 생산자, 코프로듀서라 그랬죠. 역할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4가지 역할이, 4가지 변화죠. 변화가 어떤 새로운 경찰 활동을 모색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고요. CP 하게 되면 여러분 잘 기억해 둘 게 뭐가 있었습니까? CP는 기본적으로 파트너십이라는 걸 중시한다 그랬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조직의 변화였습니다. 분권화라든지 이런 거였죠. 그 다음 problem solving, 3가지가 CP의 어떤 기본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사례로서 우리가 든 게 캡스였죠. 캡스는 시카고 얼터너티브 폴리싱의 약자였습니다. 이 캡스 프로그램이었고요. 그 다음 우리가 봤던 게 이 CP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본 거죠. 그 문제는 무엇이고 그에 대한 전망은 어떤 것인가라는 걸 봤습니다. 첫 번째로 정당성의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 과연 경찰관들이 어떤 주택 문제, 이런 문제까지 신경을 써야 되느냐라는 거였고,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특히 정치적, political police라는 문제, 정치적 경찰 문제와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경찰은 미니멀리스트라는 거죠. 최소주의에 가까운데, 맥시멀리스트, 최대주의의 역할을 하게 되는 어떤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 CP에 의하면 그런 의미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분권화를 너무 강조하게 되면 경찰에 대한 통제가 좀 약화돼서 어떤 부패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POP에 오게 되면 POP는 이 CP와도 유사한 점이 있죠. Problem Solving이라는 측면이 사실은 CP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구분할 때 뭘 강조했습니까? CP는 가장 중요한 게 파트너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POP는 그야말로 문제에 천착한다는 거죠. 문제 해결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의 어떤 과정이 특히 중요했는데요. 사라 모델이라고 그랬습니다. 스캐닝, 어널리시스, 리스폰스, 어세스먼트. 이 사라라는 거죠. 사라 모델.
이 과정을 한번 잘 보시라는 거고요. 그 사례로서는 아까 CP는 캡스였는데 여기서는 뉴포트 뉴스의 사례, 샌디에고 사례, 그리고 보스턴 건 프로젝트 세 가지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JTP 같은 경우는 무질서에 대해서 엄격히 대응한다는 경찰 활동 전략이었고요. 이거는 윌리엄 브래킹이라는 경찰청장 그리고 그를 지휘했던 그 뉴욕시장 그 루돌프 줄리아니 1993년 때였죠. 93년 무렵이었죠. 그때부터 이 강력한 무질서와의 싸움을 전개했던 게 JTP가 되겠습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다는 사람도 있고 인권 문제만 야기했다 이런 비판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 표를 한번 잘 구분해 보시면 좋습니다. 트래디셔널 폴리싱 있죠? TP입니다. 일종의 TP가 되겠고요. 커뮤니티 폴리싱, CP, 프로블럼 오리엔트 폴리싱, POP, 그리고 제로 토론스 폴리싱, JTP 이렇게 네 가지를 갖다 지금 구분해서 비교를 하고 있죠. 예를 들면 포커스 폴리싱, 그 경찰 활동의 초점이 뭐였냐 그랬을 때 전통적인 경찰 활동은 뭐였습니까? 로 인포스먼트였습니다. 법 집행이었죠. 그에 반해서 CP는 커뮤니티 빌딩입니다. 지역사회를 갖다 재건한다는 게 중요했고요. POP 같으면 문제가 다라고 보면 됩니다. 로 인포스먼트도 있고요. 오도 문제도 있고 어떤 범죄 두려운 문제 이런 거에 대한 모든 문제가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의 범위가 넓죠. POP는 그래서. 그 다음 제로 톨런스 폴리시 JTP 같은 경우에는 오더입니다. 오더 문제입니다. 무질서 문제에 어떤 기본적으로 선택을 한다라는 거고요. 어떤 그 개입의 어떤 형태는 어떻습니까? TP는 리액티브하죠. 어떤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게 그 기본입니다. 하지만 CP는 기본적으로 프로액티브합니다.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게 기본이 되겠고요. 반면에 POP는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사후로 갈 수도 있고 사전으로 갈 수도 있고 하여튼 문제의 어떤 해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진다라는 거고요. 이 DTP는 CP와 마찬가지로 프로액티브합니다. 사전에 아주 엄격하게 접근한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 조직의 형태를 볼까요? 조직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TP 같은 경우에는 집권적입니다. 센트럴라이즈 되어 있습니다. 아주 명령계통이 확실하죠. 반면에 CP와 이 POP는 분권화된 게 특징입니다. 분권화된 게 특징이라는 거고요. 그 반면에 또 이 ZP는 어떻습니까? 집권화되어 있습니다. 요거와 요거의 어떤 그 TP와 ZP의 형태는 둘 다 집권적이라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가 되겠고요. CP와 POP는 상향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중시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한번 좀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 정찰 혁신과 관련된 퀴즈를 몇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임스 큐 윌슨 and 조지 L. 켈링 influenced the history of policing forever when they teamed together and wrote an essay entitled 너무나도 유명하죠? 이 에세이 이름이 뭐였습니까? 브로큰 윈도우였습니다. 다음, social disorder include such issues as 사회적 무질서 기억나십니까? 이거의 반대말이 뭐였죠? 물리적 무질서, physical 한 물리적 무질서가 있었죠. 자, 반달리즘, 공공기물 파괴가 되겠죠. abandoned building, 그 폐가 같은 거, 러비시, 쓰레기 이런 건 다 뭡니까? 물리적 무질서죠. 답은 A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community policing is characterized by 뭐에 의해서 그 특징이 이어진다고 했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Decentralization with more discretion given to the line officer. line officer라는 것은 뭡니까? 일선 경찰이죠. 일선 경찰에게 더 많은 재량이 주어진 분권화된 게 특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one of the basic point of CAPS? 캡스에 대한 얘기고요. 아닌 게 캡스에 대한 게 어떤 거냐면 Permanent bid assignment. 이거 맞습니다. A번입니다. A serious commitment to training. 아니겠고요. Close link between the police and delivery of other city service. Emphasis on,
제가 좀 실수했네요. 이거 답은 D번이 되겠네요. D번. Emphasis Crime Analysis. 이 Permanent Bit Assignment는 어디였습니까? CP죠. CP 얘기죠. 영구적인 그 배치. 실수했고요. 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사라 모델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사라 모델. 바로 나오네요. Problem Oriented Policing is usually implemented through a four-stage process known as 사라 되겠습니다. 다음, Zero Tolerance Policing is characterized by its focus on 뭡니까? C가 됩니다. Place Specific Intervention. 이 ZP는 무질서를 갖다 제거하는 걸 얘기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그 무질서 제거는 바로 어떤 거냐면 장소 특정적 예비 되겠습니다. 건 바이백 프로그램 이건 POP와 해당되는 거였고요. Police Community Relationship 이거는 CP와 해당되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들 11장 목차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목차는 경찰 업무에서 재량이 뭐냐라는 거, 의의와 재량의 정의를 보겠고요. 그 다음에 재량에 대한 역사적 관점을 좀 봅니다. 역사적으로 그 재량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재량을 인정조차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후 6, 70년대에서부터 재량에 대한 개념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의사결정 단계 의사결정자 그렇게 어려운 건 얘기 없습니다. 사례 정도 잠깐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경찰 재량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근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5가지의 이유를 들어주고 있고요. 이런 경찰관, 특히 그중에서 순찰경찰관의 어떤 재량이 제한되는 요인은 무엇이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체포에 영향을 미치는, 체포는 전형적인 재량이지 않습니까? 체포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조직, 사회민, 정치적 요인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재량을 어떻게 통제하겠느냐라는 거고 통제는 왜 필요하냐? 당연히 재량권 남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갖다 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재량의 통제로서 행정 입법을 얘기합니다. 이게 궁극적인 어떤 재량의 통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룰메이킹에 대해서 어떤 행정입법의 예는 뭐가 있는지, 행정입법의 원칙은 뭐가 있는지 석배식해서 마지막으로 행정입법의 한계까지 오늘 공부를 하겠고요. 오늘 내용은 지난 시간에 배운 거에 비하면 매우 가볍습니다. 빨리 끝나려고 예상이 됩니다. 우리 이 교과서 처음 시작할 때 나온 이 재량 파트의 어떤 그 내용을 제가 복사해 갖고 왔는데요.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olice officers routinely exercise discretion. 어려웠고요. While doing their job, they make important decisions that affect the citizens' lives and liberty. 시민들의 어떤 삶과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을 한다는 거였죠. Whether or not to stop a car, 차를 세울지 말지, whether or not to make an arrest, 체포를 할지 여부 등등. This chapter examines the phenomena of police discretion. 경찰 재량의 현상을 갖다 좀 살펴보고 it covers the underlying reasons for discretion, how discretion is used, the problem that result from its misuse, and different strategies for controlling it. 좀 전에 목차에서 봤던 내용들입니다. 다음 볼까요? Discretion in police work. A police officer patrolling a city park sees 3 young men, 3사람의 젊은 사람들을 봤다는 거예요. Hanging out together. 행아웃하고 있다는 거였죠. 빈둥빈둥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셋이서. He investigated and finds they are drinking beer in public in violation of a local ordinance. ordinance가 뭡니까? 조례죠, 조례. 지역, 자치단체 조례를 얘기합니다. 이 조례를 갖다 위반해서 어떤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는 거죠. At least 최소한 one and possibly two of them, 한 명 내지 2명은 underage, 음주를 해야 될 나이보다 허용되는 나이보다 어렸다는 것이 underage였고요. 또 officer confiscate, 압수했다는 겁니다. beer.
맥주를 앞서서 pour it out 버렸고요. tells them to get out of the park. 공원을 떠나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He could have issued citation. 어떤 소환장을 갖다 발부할 수 있었다는 거죠. But 그러나 exercise his discretion not to do so.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량을 발휘해서. 충분히 어떤 그 공식적인 그 행동을 취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안 하고 어떤 경고만 보내고 그랬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어떤 재량이 어떤 전형적인 예가 될 겁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경찰의 활동에 있어서 재량은 수도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재량을 어떻게 definition을 갖다 그러니까 정의를 하냐는 건데요. 이 학자 되게 유명한 학자입니다. 케네스 데이비스라고요. 이 분야, 이 경찰 대량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케네스 데이비스 기억해 두시고요. 이 사람이 경찰 재량을 갖다 그 어떤 정의하기를 unofficial action, 공식적인 행위다라는 거고, by a criminal justice official, 형사사법 공무원이 한다는 거고, based on the individual's judgment about the best course of action, 어떤 최고의 어떤 행위, 과정에 대해서 개인의 어떤 판단에 기초한다라는 거. 이게 바로 재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재량은 discretion operate in the gap between what the law state, 법이 규정하는 거하고 official taking no action at all, 법이 규정한 바하고 이 공무원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 그 사이에 있는 게 바로 재량이다라는 겁니다. 법과 법의 어떤 영역과 경찰 공무원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영역, 이 가운데 있는 게 재량의 영역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하겠죠. 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을 겁니다. 특히 이런 재량과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Discretion pervades the entire criminal justice system. 전체 형사사법 체계 내에 있다는 겁니다. 그 라페아이브가 얘기한 건데요. 이 꼭 경찰만 이런 재량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디도 있습니까? 검찰에게 기소할지 여부, 혹은 법원에서 양형에 대한 문제, 혹은 교정보호기관에서 어떤 보호관찰을 할지 여부라든지, 그 가석방을 할지 여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재량이 되겠습니다. 경찰 재량에 대한 새로운 관점입니다. 뉴 퍼스펙티브. 이걸 뉴 퍼스펙티브라고 한 이유는 그 과거에는 경찰 재량을 부정했습니다. 디나이얼한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1960년대 이전에는 경찰 재량이라는 게 있어? 그런 거 없어. 법 위반했으면 당연히 집행하는 거지 하는 인식이 강했다는 겁니다. 그러던 것이 1967년 대통령위원회, 미국의 대통령위원회, 우리 배웠었죠. 그 위원회에서 이제 경찰 재량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특히 1975년에 아까 얘기했던 케네스 데이비스가 폴리스 디스크레션이라는 책을 갖다 내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재량이라는 연구가 급격히 시작되게 됐고요. 이때를 우리는 재량 발견의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 이제 80년대 이후에는 재량이 어떤 통제 시기가 옵니다. 이때는 커뮤니티 폴리싱과 함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잘못된 관행들 있지 않습니까? 총기를 갖다 이제 잘못 사용한다든지 고속 추격을 갖다 남발한다든지 이런 거 활동에 대해서 어떤 대량을 통제해야 된다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제 한 2000년대 들어서게 되면 재량 행사를 위한 훈련의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는 이런 어떤 공식적인 통제보다는 훈련을 통해 갖고 재량권을 스스로 이제 경찰 스스로 어떤 뭐랄까요, 스스로 자제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떤 예를 들면 만화 전략의 대표적인 훈련 기법이죠. 어떤 그 긴장이 된 상황에서 상대방을 어떤 긴장을 완화시키고 하게 되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최종 수단인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이런 다양한 어떤 훈련 방법들이 개발되게 됩니다. 이래서 이때를 우리는
훈련의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그 경찰 시민 접촉에 대한 이제 풍부한 이해가 생겼다는 얘기인데요. 뭐냐면 과거 재량을 갖다 부정했던 시기에는 어떤 이분법적 디코토노머스 베리어블이라고 하는데 이분법적인 변수만 있었다는 거예요. 총을 쏘거나 쏘지 않거나 노슛, 체포하거나 체포하지 않는 것, 아니면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하지 않는 것, 이런 이분적인 게 있었고, 이런 이분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스플릿 세컨 디시전이라고 합니다. 아주 순간적인 초를 갖다 나눌 정도잖아요. 초를 나눌 정도로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전통적 접근. 하지만 현대적 접근은 상황을 어떤 특정 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쭉 진행되는 상황, 이 단계별로 재량권을 어떻게 행사할지가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경찰과 시민 접촉에 대한 풍부한 이해가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량에 대한 잠재적인 남용의 가능성을 알기 시작했다는 거죠. 특히 인종 프로파일 문제, 그리고 적정 절차를 거부하는 거, 법의 조직적 과소 집행. 그러니까 이건 해야 될 걸 갖다 너무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내부적으로는 부실한 인력 관리 문제라든지, 이건 뭐 상급자가 하급자를 평가하는 데서 어떤 합리적이지 못하게 평가하는 이런 경우에 인력 관리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되겠죠.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일관성 없는 정책이 나오는 거. 이건 재량권의 어떤 남용 문제, 잠재적 남용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 반대로 재량이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좋은 판단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이 경우에는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사건이 막 이렇게 터지는 경우에 이 사건은 좀 후순위로 놓는다지 이런 경우 이걸 갖다 이제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게 있고요. 개별적 정의라는 것은 individual justice인데 이 개별적 정의라는 것은 그 법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규정상으로는 처벌을 해야 되는 거지만 그 상황상 개별적인 상황을 보고서 어떤 그 처벌을 할지 체포를 할지 아니면 물리적으로 쓸지 이런 걸 결정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훈방 같은 게 되겠죠. 그리고 이걸 우리는 실질적인 공공정책을 편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다 경찰 재량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도입됨으로써 나타나게 된 어떤 그 생각이다,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몇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재량 관리에서 의사결정 단계와 의사결정자. 이 얘기는 뭐냐면 순찰 경찰관이라든지 형사, 경찰 관리자 이 각각 단계별로 어떤 의사결정의 어떤 내용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교과서 보시면 다 알만한 내용들이고요. 사례가 약간 나와 있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찰 재량의 근원 언더라이닝 소스가 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형사법의 성격입니다. 뭐 형법 혹은 형사법, 형사법은 형법보다는 좀 넓은 범위를 얘기하죠. 이 형사법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형사법이 모두 집행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교도소에 가고 말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형사법은 실제 얼마나 매우 광범위하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매우 추상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의 어떤 광범위성, 적용 범위를 갖다 적용하고 추상적인 걸 구체화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재량이 불가분적이다, 필수 불가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또한 상충하는 공공의 기대입니다. 여기서 예를 든 거는 베그런시 로라 그랬고 로라 그래서 불황자 단속법인데 이거는 예를 들면 잘 사는 지역에 불황자가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불황자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거주의전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사람들이 못 오게 하는 이런 거 아니면 도박 같은 거죠. 도박은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불법이지만 어떤 일시 오락을 경우에는 도박이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불법 도박과 합법 도박을 구분하는 기준 그리고 단속을 하는 거 이런 게 다 재량 영역에 속한다는 겁니다. 이 소도미법이라는 것은 이건 뭐그 동성 간의 어떤 연애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걸 단속할지 말지 이것도 어떤 그 어떤 성적 자유라는 측면과 이걸 도덕적으로 나쁘다라고 본 그런 법 규정이라든지 그 실제 규정이 있죠. 그런 거 사이에서 어떤 상충되는 서로 어떤 기대가 맞부딪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는
사회적 및 의학적 이슈인데요. 이 노숙자 문제, 알코올 중독자 문제, 정신질환자 문제는 단순히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회학적 혹은 의학적 이슈와 같이 연계되는 문제로서 어떤 경찰 재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경찰 활동의 근무 환경 자체가 그렇다는 건데, 경찰이 어떻습니까? 교대 근무를 한다는데, 이 교대 근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사례가 나와요. 교과서에 보면 교대를 하기 한 20분 전인데 어떤 사건이 들어와서 접수하게 됐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걸 그냥 버블 워닝만 하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만약 이걸 갖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추가 근무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교대 근무적 특성,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특히 일선 관료로서의 재량이 많다는 거죠. 우리 이미 제임스 큐 윌슨 얘기 나올 때 기억나십니까? 그 계층제에 있어서 내려갈수록 그 재량권이 더 커진다 이런 얘기 했었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선 관료들이 재량이 더 많다라는 얘기였고요. 특히 이런 그 경찰 활동 같은 경우에는 로우 비저빌리티, 가시성이 낮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길거리에서 뭐 단속하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사적인 공간에 가서 경찰 활동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그리고 어떤 특정 사이트를 갖다 단속하는 경우에 다 가시성이 낮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경찰 재량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제한된 경찰 자원이라는 거죠. 재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경찰 자원이 풍부하기만 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야말로 뭐 다 할 수 있다는 건데 경찰 자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거고 예로서는 어떤 신고가 폭주하는 어떤 주말 이렇게 어떤 예를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순찰경찰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순찰경찰관도 당연히 재량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순찰경찰관의 재량이 제한된 요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법적 요인, 행정적 요인, 조직 문화적 요인이 있다고 보면서 법적 요인은 법적인 어떤 규정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법이 추상적이라 하더라도 그 법 규정에 맞게 해야 되는 게 있는 거고 어떤 절차법에 있어서는 그 절차에 맞게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행정적 요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떤 특정 부서에서 그 있는 정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책이 어떤 경계를 벗어나서는 또 안 될 거죠. 또 상위 감독자가 있는데 그 감독자의 어떤 감독이 어떤 디렉션을 갖다 또 벗어나서는 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행정적 요인이 될 겁니다. 그다음 조직 문화적 요인으로서는 경찰관은 하위 문화가 있는 거죠. 본인이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싶지만 이걸 하게 되면 왠지 바보가 되는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경찰관 하위 문화로서 어떤 재량이 제한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침묵의 코드, 우리 코드 오브 사일런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를 좀 교과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재량적 체포입니다. 좀 전에는 순찰경찰관을 예를 들었죠. 근데 여기서는 체포를 갖다 좀 어떤 사건에 대한 체포를 갖고서 이 체포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라고 했는데 크게 상황적 요인이 있고요. 조직적 요인이 있고 사회적 및 정치적 요인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상황적 요인이 어떻게 보면 너무 많아요. 좀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었는데 저자가 그냥 다 때려 넣더라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범죄의 심각성, 당연히 심각하면 체포의 확률이 올라가겠죠. 증거의 강도, 증거가 확실하면 체포의 확률이 올라갑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당연히 그렇게 체포 확률이 높을 거고요. 피해자와 용의자의 관계입니다. 피해자와 용의자 관계가 가깝다. 그러면 체포를 안 할 확률이 높죠. 좀 스트레인저다 서로. 그렇게 되면 체포 확률이 높아질 거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용의자의 태도가 예를 들면 불손하다. 아니면 도망갈처럼 보인다. 이럴 때 당연히 체포 확률이 올라갈 거고요. 피해자 특성입니다. 피해자가 아주 약해 보이고 많이 피해를 당했다. 그럼 당연히 체포 확률이 올라갈 겁니다. 또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용의자의 인종과 성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면 인종 같은 경우 특히 흑인인 경우에 체포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인근 지역의 특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지역이 위험한 지역이다. 그럼 어떻습니까? 아하, 얘도 위험하겠구나 해서 체포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또한 개별 경찰관의 특성도 있을 겁니다. 어떤 엄격한 법 집행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좀
완화시켜서 하는 걸 좋아하는 경찰관이 있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이 어떤 체포를 결정한 영향 요인으로서 상황적 요인이 있다는 거고요. 조직적인 요인은 공식적인 어떤 부서의 정책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쿼타 같은 거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체포 같은 거 쿼타가 있었다면 뭐 이건 말이 좀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 어떤 체포에 대하여서 그 어떤 조직이 어떤 영향을 받을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비공식적인 조직 문화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지역의 정치 문화인데 여기는 어떤 조직의 문화라 그러면 이것은 전반적인 사회 환경의 문화를 얘기할 겁니다. 사회 환경에서 이런 범죄는 체포해야 돼라는 압력이 막 거세질 때 법 규정과는 좀 별도로 좀 체포해야 될 확률이 높아지죠. 우리 뭐 예를 들면 이런 건 강력하게 단속한다 무슨 주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땐 조직 어떤 부서적인 정책이 될 거고요. 어떤 공감대랄까요? 그 분위기에 따라서 가는 거. 이게 어떤 문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량의 통제 문제인데요. 일단 통제가 필요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어요. 이건 재량을 어떤 생각하지 않을 때 재량이라는 개념을 생각지 않을 때 문제였는데 당연히 통제가 필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경찰 권한에 어떤 남용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완전한 법 집행의 신화, Midst of Full Enforcement. 그러니까 모든 법을 다 집행한다는 어떤 환상에 잡혀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당연히 제작이랑은 필요 없다라는 거였는데 이 당시에는 경찰이 어떤 권위적인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찰이 어떤 평등한 보호를 한다라는 걸 내세우기 위해서 정책 집행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마라 그런 걸 타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감독을 갖다 회피하는 수단으로 만약 재량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상급자는 하급자를 세세하게 감독해야 되잖아요. 그렇던 좀 놀려는 거죠. 감독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요인 때문에 완전한 법 집행의 신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현재 이론에서는 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재량을 폐지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재량에 대해서는 어떤가 긍정적인 면이 있는 거죠. 특히 타 분야에서도 재량은 많이 생각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죄협상이라든지 양형, 가석방 이런 문제 당연히 재량이 들어가는 거게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 직업적 판단력 향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의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전문 직업인으로서 어떠한 재량권을 인정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과연 경찰도 전문 직업인으로서 어떤 재량권을 갖다 무한히 인정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지만 교과서를 보게 되면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사의 어떤 직종과 달리 경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집 기준이 그거보다는 낮지 않느냐라는 거고 이 조직 문화적으로 관용과 은폐 문화가 있다는 거 그리고 경찰이라는 것은 스페셜리스트가 아닌 제너럴리스트다라는 겁니다.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수행한다는 거죠. 다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낮은 모집 기준, 은 정말 상대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용과 은폐 문화,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의료계의 어떤 문화를 보게 되면, 과연 거기는 투명한가? 라는 정말 의사로서의 윤리가 정말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 라는 거에서 의문이 가죠. 사실은 이런 문제,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비공식적인 관료적 통제인데 교과서에 나온 예는 뭐냐면 어떤 레이셜 세그리게이션에 대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꼭 그게 태도로 나타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미 이걸 이전에 배운 바가 있습니다. 어떤 태도가 어떤 행동으로 행태라고 해석했죠. 행태로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조직적 제약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제도적 제약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그때 얘기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입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Administrative Rulemaking 인데요. 이 행정입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뭡니까? 재량을 통제하는 걸 수도 있고요. 혹은 재량권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지침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행정입법이라는 것은 최근 경찰관리의 지배적 접근법이다라는 거고 이런 정책이나 매뉴얼은 이런 경찰관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도구다라는 거.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게 좀 법과 달리 세부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쉽게
수정이 용이하다는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행정입법은. 그다음에 이런 행정법의 예로서 뭐 총기 사용 문제, 가정폭력에 대한 거, 고속 추격에 대한 문제, 이거 다 미국적인 맥락에서 나온 얘기들이고요. 특히 뭐 공손한 언어에 대한 그 문제까지도 어떤 행정 규칙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런 원칙이 때문에 행정입법을 만드는 원칙인데 데이비스가 제안, 케네스 데이비스 계속 나오죠. 세 가지 컨파이닝, 제한하는 거, 스트럭처링, 구조화하는 거, 체크하는 겁니다. 컨파이닝은 재량권의 어떤 범위를 제한한다는 거고요. 재량권 행사의 어떤 방식을 구조화시킨다는 거, 스트럭처링이고, 체크라는 것은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재량권 행사되는지 그야말로 체크를 해서 적정성을 판단한다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세 가지 데이비스가 제안한 행정입법의 원칙이 되겠고요. 그 어떤 이런 문서화된 어떤 규칙이 어떤 공헌을 했느냐, 기본적으로 경찰과 지역사회 관계가 개선됐다라는 거고, 감독의 측면에서는 감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어떤 대량 ABC 있는 경우만 판단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불공정한 감독으로 또 오히려 보호받는 것도 있다. RR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것 같고 정말 갚지를 못한다는 거죠. 대량권 행사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려면 경찰관이 일단 참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를 해야지 주인의식을 갖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야지 이게 어떤 컴플라이언스를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TF 권고사항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행정입법으로 어떤 좋은 긍정적인 일이 있었느냐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총기 발사가 감소됐다. 그리고 고속 추격에 따른 사고 상해가 감소됐다. 경찰견에 의한 물림 사고 감소됐다. 이 경찰견 운영에 대한 매뉴얼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효과라는 거고요. 불법 검문이 감소됐다라는 겁니다. 다 어떤 하나하나 사례가 있는 얘기들이고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규칙 준수를 이행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게 만들어졌는데 SOP가 만들어지고 어떤 매뉴얼이 만들어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걸 이행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뭡니까? 보고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어떤 총을 쐈다. 그럼 우리도 보고서 제출하지 않습니까? 총을 쏘게 된 경위 같은 거 이렇게 얘기하게 돼 있죠. 이 과정에서 어떤 사실이 누락되지 않거나 생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가서 그런 보고서를 감독자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비판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좀 대충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이게 유가 원칙에 맞는지 등등 이렇게 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잘 봐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규칙의 제정인데 특히 규칙과 관련해서는 SOP가 뭐의 약자입니까? 스탠다드 오퍼레이션 프로시저이죠. 스탠다드 SOP 매뉴얼을 제정하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이걸 게시하고 외부에 공표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조직의 어떤 개방성과 투명성이 높아진다는 거고요. 개혁이 촉진된다는 겁니다. 또한 경찰서와 경찰서 간 혹은 기관과 기관 간 어떻게 했습니까? 정책 비교가 가능하겠죠. 이거 어떻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매뉴얼이 공개가 되고 있나요?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소송 들어가서야 그때서야 이제 공개가 되고 있죠. 우리 같은 경우 이 매뉴얼이 공개가 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있어요. 어떤 수사 기밀이 누설되는 거 그런 것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공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이런 규칙 제정이 부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어떤 사소한 문제를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야말로 이거 별로 안 중요한데 거기 있는 거야. 거기 매뉴얼에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소한 문제를 강조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위기 관리에 따른 비체계성은 뭐냐 하면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막 뜯어 고친다는 거죠. 또 가만히 있다가 위기가 왔을 때 뜯어 고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묻어있게 된다는 겁니다. SOP 자체가. 우리 사실 이 얘기는 꼭 이쪽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그 형사법 체계가 그렇습니다. 형사법 체계가 어떤 범죄가 큰 게 벌어지면 막 고치고 또 뭐가 벌어지면 막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전체 법률의 체계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행정입법도 어떤 위기 순간마다 고치다 보니까 어떤 체계성이 어떤 내려가더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혹은 또한 중요 사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누락되어 있다는 거고 업데이트가 한참 동안 지연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체계적인 규칙이 제정되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실제를 보게 되면 연구나 기획부서가 사소한 문제에 열중하는 경우가 적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도 안 중요한데 이런 얘기 일선에 계신 분들이랑 얘기해 보면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사실 이거 특상머리에 있는 기획부서가 만든 이거 지침인데 이 형식하고 안 맞는다 이런 얘기 적지 않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그 교과서에 나온 얘기는 외부 기관이죠. 칼리 여러분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기관에서 외부 기관이 인가할 수 있도록 인가를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혹은 그 행정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 갖고 이 위원회에서 이런 규칙 제정 내용이나 과정을 감독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거기서 더 나아간 게 시민 감시가 되겠습니다. 어떤 시민에 의해서 어떤 참여를 통해서 이런 SOP의 어떤 적정성을 담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마지막으로 행정입법의 한계입니다. 행정입법의 한계는 뭐냐면 과연 이런 행정입법이 복잡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사실은 반영하기 힘들죠. 그런 걸 한계를 있다는 거고 두 번째 이런 행정입법을 통해서 오히려 회피 내지 거짓말을 장려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과서에 나온 사례인데 총기를 사용하고 나서는 다 뭐라 그런답니까? 우ber적 총기였다, 우ber적 총기 발사였다라고 변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거짓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ber적인 총기 발사 아니었으면 이 그 보고서 제출하기 더 이제 까다로워진다는 거죠. 그 이유라든지 되는 게. 그래서 우발적, 우발적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SOP라든지 행정 규칙이 너무 내부 지침이 강화되면 조직의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애트모스피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어떤 주도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겠죠. 어떤 우리 얘기한 복지부동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창의적으로 일을 하고 주도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 빗대서 뭐라면 경찰 조직이라는 것은 처벌 중심의 관료제, 퍼니시먼트 센터드 뷰로크라시다라는 어떤 비관론적인 평가가 있는데 이 책에 저자는 이거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워커가 얘기한 건데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alker replies to these criticisms, 이 비판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by arguing that uncertainty is inherent in the nature of policing.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경찰 활동에 있어 그야말로 내재된 것이다. inherent라는 거고, that some rules are better than no rules. 룰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그런 어느 정도 룰이 있는 게 낫다는 것이고, that if officers evade rules, 만약 경찰관이 이 룰을 회피하려고 한다면, the task,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task is to ensure great compliance and not to draw out the rules altogether. compliance를 준수하는 걸 갖다 확보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그 규칙을 번져버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어떤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마지막 워커가 이 재량권의 어떤 적정한 행사를 위한 행정 입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 오늘 제11장 경찰 재량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행히도 그 이전 장에 비하면 내용이 좀 간단했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